종필아 가자! JP 고고고! 예, 박수 한번 치죠. 사자 성어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박수부대입니다. 그 날씨도 덥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이제 불편하고 고단하신데 예,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저보다 더 얼굴이 친근하실 겁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셨고 21대 국회에 출마했다가 안타깝게도 낙선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주요 양력을 보시면 19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희상 국회의장 당시 20대 국회 후반기 비서실장으로도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고 지금은 이제 저는 뭐 이제 방송인 뭐 8-9개 방송을 출연하고 계신 프로 방송인이시고 소개할 게 많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공익적 봉사를 하시는 사단법인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 회장으로도 또 공공의 영역에서 봉사와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주로 포커스가 21대 총선에 출마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의 뭐 정치 얘기, 또 삶의 얘기, 세상 얘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21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후보로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저도 현장에 한 2번 가봤는데요. 거기서 후보로 나섰다가 안타깝게 떨어지셨습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할 거고요. 우리 이명한 우리 김종필 TV의 책임 PD는 왜 등장을 했느냐? 이 두 분이 아주 막역한 사회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기자 첫 출입기자로 했어요, 그죠? 네. 2년 반 정도 했고 그때 이제 뭐 직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살가운 인연을 갖고 있어서 서로 얼굴을 활짝 펼고 대화의 내용도 활짝 펼 수 있도록 초대를 했습니다. 자, 두 분의 인연에 대한 소개를 한 번씩. 우선 박수부터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장유유서니까 먼저 한 말씀. 그럴까요? 예. 아니 제가 이제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첫 대변인을 하면서 우리 기자님들과 인연을 깊게 가질 수밖에 없죠. 새벽부터 하여튼 기자님들의 전화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질문에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이명환 기자님께서 우리 저 내일신문 대표로 하여튼 저에게 새벽마다 전화를 이렇게 주시고 대화를 매일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인데 왜 특별히 제가 좀 마음이 흐뭇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드냐면 그 많은 기자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밝고 맑게 그렇게 아침마다 질문을 해주셔서 제 기분을 상태를 이렇게 업시켜 주시는 네. 아주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뭐 기자님이시지만 동생처럼 아주 굉장히 아꼈던 그렇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이명환 기자가 이제 그 대선 후보들 마크맨이라고 그래서 이제 좀 집중해서 취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언론사들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일신문 소속된 기자로 마크맨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셨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로 처음에 들어가서 한 2년 반 정도, 그죠? 2년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석간이라 취재를 일찍부터 해야 합니다. 몇 시부터 2년이 시작이 됐습니까? 뭐 저희가 보통 보면은 6시부터 6시 30분 사이. 그러니까 저희가 대변인의 시간을 뭐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딱 그 시간밖에는 없어요. 7시부터 그 이후에 또 7시부터는 온갖 회의가 계속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통신사, 방송사, 그 다른 석간 신문사 이 사람들이 대변인을 차지하기 직전 전에 이제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되니까 저 입장에서는 일바따로 했지 그래도. 아무튼 뭐 전화를 네. 드렸었고 그럴 때마다 정부의 입장, 청와대의 입장 이거를 뭐 굉장히 뭐 순발력 있으신 분이고 또 시야가 넓으시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들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그 사이에서 많은 걸 배웠죠. 정치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많은 느낌을 갖게 하는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죠. 네,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근데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것보다 이른바 립 서비스보다 한 3배 정도 이렇게 진솔한 관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환 기자님. 네. 뭐 또 때로는 질문을 할 때 취재 내용이 이제 좀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민감할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진실되게 소통을 한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팩트를 전달하고 진실에 가깝게 가도록 하는 저희 소명 때문이니까 예, 뭐 그런 인연을 갖고 있고요. 자 이제 다시 핵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경륜도 있고 또 인품도 좋고 소통도 잘하시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나는 왜 떨어졌는가 도대체 패인은 분석을 하셨습니까? 아 그게 질문입니까? 예, 첫 봤다 질문이에요. 뭐 우리 비켜가진 않아요. 그냥. 첫 질문이 아무리 그 낙선자 대담이라고 해도 아픈 상처를 저희가 예. 후비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센 질문을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실제로 제가 19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이 됐고 20대, 21대 이제 두 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20대 국회의원 때는 제가 충남 공주시에 이제 19대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20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서 제가 옆 동네는 부여군과 청양군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렇죠. 전혀 뭐 저를 모르는 곳이 이렇게 합쳐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낙선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뭐 예견된 낙선이었어요. 워낙 이제 공주도 보수적인 지역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떤 진보 진영, 뭐 개혁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로 거의 아마 소선거구제에서는 해방위에 처음 당선됐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던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당선이 됐다가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더 공주보다 더 보수적인 부여청양이 합구가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굉장히 그때 기뻤어요. 새로운 지역을 내 지역구로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떨어진 소감을 묻고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제 겨우 1패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선거 때는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대변인이나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 여러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기대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당선이 좀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사실은 조금 처음 가져본 선거입니다. 네, 그랬는데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떨어졌지?라고 이렇게 다 의아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의아하고 아니, 솔직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아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소인인지를 이번 선거를 떨어지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세워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14일 동안 2주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선거 꿈을 꾸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막 선거 전날 뭐가 막 뭘 부족하고 막 아쉽게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내일 선거인데 오늘 뭘 좀 더 했을 걸 막 이런 아쉬운 막 이런 꿈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또 한 번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당일 날이 돼서 막 개표를 하는 상황을 꿈을 꾸는데 막 막대 그래프로 막 이게 그려지는데 막 오르락내리락 엎쳐하는 막 이런 꿈을 꾸고 일단 14일간을 그런 꿈을 꾸면서 제가 좀 이번 선거에는 충격이 좀 심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왜 떨어졌는가?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제가 부족해서 떨어졌지요. 떨어졌는데 또 정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선 제가 늘 비교를 하는 걸 널뛰기에 비교를 하는데 자, 널뛰기라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내려가서 밟으면 상대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간 사람도 늘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어요.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는. 그럼 내려오면 떨어졌던 사람이 내려왔던 사람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 널뛰기의 원리인데 그 인생의 기본 원리 아닌가. 그리고 정치 역시 그런 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저에게도 언젠가 또 기회가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또 만들기 위해서 더 실망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맞고요. 왜 떨어졌는가에 대한 답은 제가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당선되신 분 또 낙선하신 분들 제가 정치부장 10년째 하다 보니까 문자를 이제 받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박수현 후보의 메시지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민주당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말이었는지 메시지였는지 그러니까 박수현 개인의 인지도도 있고 호감이 있는데 민주당 후보 박수현에 대한 뭐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정서가 강하다라고 하는 부여나 청양 쪽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노년 세대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이 있고 박수현은 오케이인데 민주당은 조금 뭔가 우리가 내 주권을
이렇게 당선되도록 찍는 거까지 가는데 갭이 있는 맥락의 코멘트인지 메시지를 제가 예,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가서 대개 보면 뭐 어르신들이 됐건 뭐 정치적으로 이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을 좀 지지하시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은 오랫동안 이 보수 정당을 일관되게 뭐 이름도 같으시네요. 우리 김종필 전 죄송합니다. 제가 부여가 총리님과 이름이 같으신데 김종필 전 총리께서 오랫동안 의원도 하셨고 정치를 하셨던 기반인 그 지역에서 사실 민주당을 찍기에 좀 어떤 주저하셨고 또 사실 찍기에 좀 낯설으시잖아요. 민주당이라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 그래도 개인 박수현은 아유 그래 이뻐 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민주당이잖아 이렇게 또 양해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부족한 것은 그래 민주당이라도 박수현 이렇게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바로 생각이, 요 코멘트 요 대목이었어요. 전 그게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그 패인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은 이유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는 게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미래가 있다고 봤고 상대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거는 자기 자신의 미흡하거나 정성이 조금 더 간절했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데에서 저는 이 낙선 후보의 그 육성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까놓고 말씀드린 좀 가까운 것도 있지만 그 성찰하는 그 태도가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어쨌든 자 이제 떨어졌고 당선되신 분이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인데 그렇습니다. 부친이 그 정성모 전 내무장관 아드님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가 안 돼서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국회 부의장 후보로도 내정됐다는 얘기까지 일단 있는데 어쨌든 그분은 당선이 됐습니다. 그분은 왜 당선됐다고 패자로서 분석을 하십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그분이겠죠. 그가 좀 잘난 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럼요. 잘한 것도 뭐가 있습니까? 정진석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언론인 출신이셨고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뭐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하셨고 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좀 더 큰 정치인에 대한 기대, 갈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소위 이제 충청 뭐 대망론이라고 하는 데 대한 누가 그 충청 대망론을 좀 이루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정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종필 전 총리께서도 충청 대망을 이루지 못하셨고 또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 역시 마찬가지였고 뭐 그 뒤에 뭐 심대평 지사님이나 이완구 지사님이나 이런 큰 정치인들이 계보가 있는데 아마 정진석 그 의원에게 아마 그러한 것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정진석 의원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번에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제가 지긴 했지만 사실은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3.1% 포인트 차로 제가 졌고 이번에 2.2% 포인트니까 다음엔 제가 반드시 역전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정진석 의원님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추세가 이제 골든 크로스로 이렇게 역전 분위기로. 저도 그 코멘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박수현 선배님의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덕목 중에 저 같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본인의 탓으로 다 돌리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2.5% 이내 2.2%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아주 미세한 이슈라든가 주제에 의해서 이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우리 박 선배님의 개인을 향한 어떤 뭐 거짓 정보, 마타도 뭐 이런 게 사실은 이 보수적 동네에서는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를 나 같으면 못 참는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뭐 이것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는. 근데 어쨌든 그걸 본인이 감내하고 이제 넘어가시더라라는 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뭐 박 선배님하고 같은 처지는 아닙니다만 저는 김부겸 의원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구에서 그러니까 보수당의 성향이나 이게 짙은 동네에서 그 정당이 잘 나갈 때는
정치인 박수현, 정치인 김부겸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 대표 선수로 이런 선수들을 한 명씩 보내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 동네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수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몰렸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다 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돌기 시작하게 되면 아깝지만 안 되겠어. 다음번에로 밀어둬야 되겠다.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참 아쉽게도 기왕에 이번에 지난번에는 야당 후보였으니까 뭐 한 3% 정도로 해서 표를 안 주셨다고 보면 이번에 여당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줬으면 아마 동네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제가 여기 소문 나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공정방송, 네, 김종국 TV이기 때문에 공정방송이니까 한번 제가 마사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 박수현 뭐 전 의원 뭐 후보는 명 대변인으로 아주 인구에 회자됩니다. 언론계에서도 다 정평이 났고 사회적 동의도 되는 명 대변인인데 그 대변인을 능가하는 자가 바로 이명환 기자입니다. 아니 그 우리 박수현 후보가 패인에서 차마 그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하지 못했던 얘기를 다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타도니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제 이건 거짓이야, 진실이 아니야.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미래를 위해서 이걸 꼭 참는데 그걸 정확히 짚어내서 대변하는. 진짜 대변인. 아니 근데 진짜 저 같으면 못 참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인간의 심정, 성정으로는 찾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대목은 그랬고 두 번째는 조금 객관화도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명 기자 우정 출연 잘했죠. 아니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네. 우리 그 김종필 네. 앵커님께서 지금 네. 하신 말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대로 저를 대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종필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훨씬 네. 더 대변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수지. 이 사자성어로 담합구조입니다 저희가. 예. 서로 밀어주기 좋은 말로 윈윈인데요. 그 어느 한 부분만 전부 진실이겠습니까? 이제 진실의 한 부분들이 이 종합이 돼서 완결되는 건데 그 이명환 기자가 얘기했던 맥락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 내지는 선의의 경쟁을 뛰어넘는 경쟁을 하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굳이 코멘트하지 않아도. 자 어쨌든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상대가 나보다 어떤 측면에서든 그 비교 우위에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그러니까 그 지역 주권자의 선택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제 이게 역전이 되려면 뭐 또 인고의 세월을 또 보내야 될 테고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내가 요번에 21대 국회에 진출을 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일을 내가 그 국회는 이제 입법기관이니까 또 문재인 정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어쨌든 역할을 담당을 했으니까 이런 역할, 이런 뭐 입법과제, 뭐 이런 어떤 정치적 성취 하고 싶었던 거 지금 다 말씀하세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두 가지 지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지역 대표성을 또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이런 일을 꼭 하고 싶었어요. 20대 국회를 통해서 사실은 정치권의 분열과 대립이 굉장히 더 심화됐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21대 국회는 그러기 때문에 더 목마른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용과 상생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국회, 생산성 있는 국회를 국민들은 바라고 계신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대변인이나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마 서로 여야 간에 또 정당 간에 협치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어떤 국민이 바라는 국회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하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사실. 네. 예. 또 하나는 지역 대표로서 또 하고 싶었던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발전이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번에 정말 자랑스러웠던 것이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3번 출마를 했지만 처음으로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주 칭찬을 받았던 공약을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것이 뭐냐면 금강 국가 정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1호 공약을 제가 만들었는데 어쨌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선배 정치인들이나 지역민들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쳐다봐왔고
전부 활용을 해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내지 못하지만 그 자원을 어떻게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비전을 세워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강의 국가 정원을 만들겠다는 제 꿈은 사실은 단순히 꽃밭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꿈이 아니라 자, 금강의 국가 정원이 만들어지면 금강은 국가 정원을 지탱하기 위한 강다워져야 합니다. 네, 굉장히 충청의 젖줄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면 이 금강 국가 정원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어떤 가치도 있고 강을 강답게 만들려면 환경과 생태라고 하는 그런 가치도 살아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1500년 전 백제 문화가 이제 공주 부여는 굉장히 중요한데 청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강이 강다워지면 결과적으로 1500년 전에 일본의 사신들이 오가던 그리고 백제의 옛 조상들이 그 강을 통해서 서해 바다로 나아가서 어떤 해상 교류 왕국을 만들었던 그 통로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흐르고 그다음에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그렇게 환경과 생태가 살아나는 그러한 어떤 강이 됨으로써 저희 주장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 소위 그 4대강 사업으로 4대 강이 상처를 입었다면 저는 이 금강 국가 정원을 통해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 정부에서 만든 새로운 4대강 사업으로 그렇게 저는 발전되기를 바랬었어요. 그래서 낙선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그 꿈을 힘있게 추진할 힘은 잃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낙선했다고 해서 그 꿈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제 집권 여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그 금강 국가 정원의 꿈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뤄내는 일.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꿈을 저는 정말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 꿈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뭐 조금 그 천천히 속도가 천천히 날 수도 있고요. 또 상대 후보가 또 그것도 고려를 하겠죠. 이제 어쨌든 그런 비전을 현실화하고 싶었는데 뭐 현실적으로 그 성취가 안 된 거는 이제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고 네. 어쨌든 다른 역할을 통해서 고향 발전 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번영 또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물론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실 텐데 국민 일반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간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입니다. 초대 회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UN 해비타트 이러면 모든 분들이 그 집 져주는 거요. 이렇게 딱 물어보세요. 그렇죠. 뭐 카터 예, 그렇습니다. 뭐 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해비타트는 무주택 서민에게 집을 지어주는 국제 봉사 NGO 활동 단체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굉장히 유명해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 UN 해비타트는 그것과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비슷한 일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국제 NGO 단체가 아니라 유엔의 공식 기구입니다. 그렇죠, 공식 기구죠. 그렇습니다. 케냐의 본부가 그렇습니다. 있나요?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가 있는데 유엔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라고 그래가지고 17개의 그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면 실행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TV에서 흔히 보는 그 유니세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아동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는 그런 유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기구인데 UN 해비타트는 인간 정주 계획으로 불립니다. 인간 정주 계획. 그렇습니다. 사람의 정주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기구인데요. 대체로 좀 17가지 그 SDG 중에서 대체로 선별을 해보면 뭐 주거, 뭐 교육, 문화, 뭐 도시, 청년, 일자리 뭐 이런 정도의 일들을 되게 감당하는 삶의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고요. 그런데 그런 주제들 중에서 20년 단위로 이 총회를 통해서 집중할 두 가지 주제를 또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총회를 통해서 향후 20년 동안 집중할 주제를 도시와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도시 안에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그런 도시 안에서 낙오되지 않고 그렇게 도시와 함께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가 또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까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엔 해비타트 그러면 도시와 청년을 주제로 하는 네. 유엔의 공식 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다른 유엔 기구는 전부 국가위원회가 있어요. 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렇듯이. 근데 유엔 해비타트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국가위원회를 두지 않은 기구로 유명합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한국위원회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국가위원회를 승인을 받고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을 제가- 많이 들이셨잖아요. 제가 초대 회장이 된 네, 겁니다. 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감사한 일이고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외교를 좀 아는 유엔을 아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네. 그렇게 깜짝 놀라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좋은 기회가 되어서 어쨌든 처음으로 국가위원회 인가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기구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좀 희망을 잃고 있는 한국 청년들이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좀 만들어서 그렇게 청년에게 꿈을 주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글로벌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효적으로 줄 수 있는 그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를 힘껏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 대표시니까 또. 네, 그리고 약간 소프트한 질문 몇 가지만 네. 드리겠습니다. 그 청와대 이제 초대 대변인을 하셨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네모다 이 얘기하잖아요. 네모다. 예. 네. 그 청와대 대변인은 네. 네모다. 청와대 대변인은 네모다. 뭐 국민하고 소통하는 맥락이 됐든 네, 언론하고 됐든 아니면 어떤 하나의 직업이나 이 정부의 역할이 됐든 청와대 대변인은 전화다. 기대를 벗어나가잖아. 찍어요. 예. 아니 제가 확 오잖아요 이렇게.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처음 출근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오늘 첫 출근을 했다면 어제 밤에 11시쯤 밤 11시쯤에 임종석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영찬 국회의원이 됐죠. 성남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제 직속 상관인 거죠. 예. 인사를 했더니 바로 어디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는 아니 대통령께 그냥 뭐 인사를 드리러 가나 보다 이게 생각하고 그냥 덜렁덜렁 따라갔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이명환 기자님 근무하던 청와대 춘추관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이거 예, 취재하려고 예, 모여 그러니까. 있는 공간이죠. 이렇게 들어갔더니 제가 평소에 TV에서 많이 보던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갔더니 윤영찬 수석이 그 브리핑하는 단상에 올라가더니 신임 대변인을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랬더니 저보고 올라와서 인사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카메라에 빨간 불이 딱 들어와 있는 걸 발견하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뭐 카메라가 지금 찍고 있고 라이브 방송 중 방송하는 라이브 방송 생방송 중인 오네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진짜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런 인사를 하는 자리라고 했으면 인사말을 준비를 했을 텐데 그냥 막바로 올라가서 소개를 하니까 갑자기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는데, 기자님들의 전화를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전화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쏙 들어오잖아요.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청와대 대변인은 전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대변인을 하면서 저보고 좀 칭찬해주는 기자님들은 이유가 하나일 겁니다. 전화를 잘 받는다. 또 전화를 못 받더라도 맞습니까? 반드시 콜백을 바로 한다. 뭐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인데 그건 뭐 대변인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전화를 제가 한 100통쯤 이렇게 받고 주고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내용이야 뭐 충실하게 기자님들의 어떤 욕구나 여망에 기대를 하지 못한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전화를 받는 자세는 바로 국민께서 하시는 질문이다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저에게 청와대 대변인은 다른 특별한 기억보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던 기억. 그러니까 소통의 심볼을 잘 이렇게 짚어주셨고, 실제 이제 그 내면에서도 그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실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최근에 주위에 도는 정보 중에 바뀌면 혹시 이제 개강이나 이제 진영을 개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소통 수석.
또 정무수석, 또 뭐 정무장관 얘기도 있고 국회 사무총장도 2배수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일신문이나 김종필 TV의 정보력은 꽤 이제 신뢰를 해주시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소프트한 질문은 그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제일 이제 VIP 탑이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많이 접하셨는데 네,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또 리더로서 정치 선배로서 난 이걸 배웠다. 배울 점은 이거더라.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참 언론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제가 대변인을 퇴임하고 나와서 그날 첫 출연한 방송에서 그걸 딱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답한 게 문재인 대통령은 참 실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법조인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보여온 어떤 태도를 보면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원리주의자고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약간 하시는데요. 뭐 이상적인 그렇습니다. 뭐 이런 예. 그렇게 해석도 하고 그랬죠. 예.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하는데 그러면 네. 제 수첩에 대변인 수첩에 많이 적혔던 대통령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칙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내용을 개헌안에 담되 그러나 그게 다 실현이 되겠냐. 왜냐하면 야당의 의견이 있으니 그러나 우리는 원칙대로 다 담되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실현시키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걸음이 한 걸음이 서로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는데 서로 한 걸음을 다 나아가려고 하면 상대방은 내가 한 걸음 다 나오고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서로 입장을 이해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반 걸음만 가라. 그래서 상대방도 반 걸음 나올 공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걸음을 가려고 주장하다가 아주 한 발짝 뭐 1cm도 못 되는 그런 것보다는 반 걸음을 나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 또 반 걸음 나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아마 그런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와 특히 야당에게 잘 전달을만 할 수 있다면 여야 간에 쉽게 얘기하면 정치가 굉장히 상생하고 협치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실용적인 네.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서실장으로 모셨습니다. 네. 뭘 배우셨습니까? 이건 내가 정말 배웠다. 저는 문희상 의장님에게 제가 스승님, 아버님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치적으로 제가 불리한 그런 보수적인 정치 지형의 지역구에서 열심히 그냥 뭐 발품만 팔아가지고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제 모습이 어디가 구부러져 있는지 어디가 뭐 삐뚤어져 있는지 부러져 있는지 그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저에게 스승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희상 의장을 이렇게 처음 뵀는데요. 당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자기 평생의 스승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늘 하셔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면 김대중 대통령님까지 이게 덤으로 정신과 두 정수. 분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겠구나. 근데 김종필 씨한테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표가 좀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퇴임을 앞두고 아마 그 동행이라고 하는 책과 그 평전을 이렇게 내셨는데 거기에 백자 평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자로 어떻게 했냐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산과 바다 같은 분이다. 산은 온갖 날짐승과 들짐승을 품어 키우는 그런 산이고 바다는 어떻습니까? 모든 강물과 냇물을 다 포용하는 그런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뭐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뭐 반대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 한 인간을 놓고 본다면
저는 산과 바다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네. 주저없이 합니다. 네. 또 저도 그분을 닮고 싶고요. 그래서 후덕하시죠. 예, 사실은. 네. 정말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긴급 질문이 이명환 기자에게 갑니다. 네. 박수현 선배에게 배울 점은? 일단 부지런하세요. 정말 인정. 부지런하시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19대 때 국회의원 하시면서 그러니까 공주에서 공주의 남자. 버스를 타고 그래. 늘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어요. 혹은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 무슨 행사가 있었을 그래, 때 그래. 이럴 때 그냥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매일 거의 매일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또 다시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때 보면서 야 저분은 참 아무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알아보시고 그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표를 모아주시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예. 그게 그분들이 뭐 가서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거하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보고 느껴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거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지. 일단 그게 너무 참 부지런한 분이구나. 저런 분이 정치를 하는구나. 그때 느꼈고요. 그다음에 대변인 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민하고 빠른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근데 성실함이 바탕이 돼서 그런 분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경험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또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성실함의 순발력 이게 같이 움직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정치인이 이렇게 커가고 성장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자리를 하는구나 라는 오케이. 걸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명환 기자님 이게 참- 말씀을 네. 들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두 가지를 칭찬해 주셨잖아요. 재능은 없구나. 이 정도의 순발력이면 아니,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실제 아유. 당에서 지역구를 옮겨서 나가봐라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세종으로 뭐 그게 있었잖아. 그래.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영민한 국회에 이게 이제 목이 놓여 있는 분이라면 갔겠죠. 저 같았으면 그렇지, 갔을 수도 그렇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버리고 가느냐.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쎄요.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욕심을 좀 냈어야 되지 않나. 그때는 그 생각도 했는데 지나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우리 있겠죠. 또 멍청도가 요즘 엄청도가 됐는데 우리 그 충청도가 충절의 고향입니다. 결국은 이제 또 손을 잡아주실 거라고 보고요. 뭐 정지성 의원이 계시니까 당선 축하드리고 선의의 경쟁을 계속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네. 예, 그렇고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저 또 하나 질문 있어요. 한 그래. 가지만. 오케이. 그 수첩은 언제 쓰실 거예요? 수첩이요? 청와대에서 쭉 취재 메모 같은 식으로 했던 아니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저거를- 쓰시라고 했어. 네. 저거를 가져오는 사람이 무조건 대박이다. 이제 저희들끼리는 그 얘기 이제 했었거든요. 기자 출입기자 사이에서 이제 청와대 수첩에 정말 꼼꼼하게 필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필기를 정말 꼼꼼하게 하세요. 적자 생존이라. 예. 적자생전. 적는 자가 생존해요. 그러니까, 예. 적는 자. 아니 실제로 그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청와대 대변인은 누가 딱 회의 자료나 이런 걸 속기를 다 했다가 국민한테 발표할 수 있게 누가 써주면 가서 이렇게 읽는 자리인가 보다. 뭐 TV도 많이 나오고 뭐 좋은 자리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이고 이게 첫날 출근하는 날부터 보니까 누가 써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취재해야 되고 대변인이 뭐 진짜 메모해야 모든 걸 되고 다 써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가서 음. 발표까지 해야 되니까 정말 고된 직업이었고 순발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정말 그런 것인데요. 아마 제가 수첩을 대변인 10개월 하는 동안에 23권을 수첩을 썼거든요. 23권을 썼는데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인수위원회가 없던 문재인 정부의 초창기 굉장히 중요한 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 수첩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기록물법이나 뭐 그걸 기록을 위해서 생산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렇게 분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함부로 네. 그걸 밖으로 공적인- 갖고 날 수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대변인 퇴임하기 한 달 전 그때부터는 제가 지난 수첩도 열심히 매일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왜 가지고 나가는 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니까 머리로 외워갖고 가자. 그래서 언젠가 아마 이 정부가 다 끝나고 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그 초기 시절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아마 제 손으로 기록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고 하나의 사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전제로 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기를 한번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그 수첩 안에 있는 내용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지는 이제는 말하고 싶다. 하나는 뭐 좀 그래서 또 이렇게 비밀을 하나 김정규 공개. TV에 김정규 TV에 이렇게 어렵게 네, 나들이 네. 하셨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의리가 있지. 그렇습니까? 뭐 인신에 관한 이런 것만 빼고 예. 아니 그런데 예. 좀 그런 얘기를 진작 좀 네. 이런 걸 물을 거다 해주셨으면 제가 아우 좀 이 생각을 방어가 창과 방패를 다 쓰니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너무 머리가 좋아요. 아유. 그런데 아마 실제로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을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아마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그 수첩에 적힌 내용 중에서 제 대변인 경험 중에서 가슴이 이렇게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일인데 처음에 북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막 정말 긴장되고 매일 북한이 뭐 자주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할 때 얼마나 그 전쟁이 나는지 얼마나 막 그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을 칭해서 로켓맨이다, 뭐 핵단추가 뭐 있다, 뭐 등등 하면서 그렇죠. 막 대응을 세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있었거든요. 그 메모에다가 트럼프하고 욕한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감동스러웠다고 그러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바로 전에 일본을 거쳐서 그렇죠. 왔잖아요. 일본에 우리 신문 기억하실 거예요. 아베 총리와는 그런 어떤 정말 친분을 쌓기 위해서 막 골프도 치고 그렇죠. 막 모자에 이름도 쓰고 햄버거도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일정이 일본보다 좀 짧아가지고 그 두 정상이 친교의 시간을 가질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네, 없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뭐 정상회담과 단독 정상회담, 친교의 시간 이런 것들 다 배치가 돼 있었긴 하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그걸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려.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시기 전날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 당시 언론이 뭐 늘 뭐 아베와는 저러는데 왜 그렇죠. 우리는 시간이 많이 되게 많이 짧냐라고 했죠. 막 엄청난 비판을 그렇죠. 하고 있을 때라 걱정도 많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을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위기가 될 거라고 걱정도 많았는데 그 전날 회의를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뵈니까 대통령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근데 아마 제가 다시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님 힘을 내십시오. 일본을 방문한 저런 기사들은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 일본 방문 성과는 골프장에 넘어진 모습과 그렇죠. 햄버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우리는 준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는 국익이 남을 거고 내용이 남을 겁니다. 대통령 힘을 내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 한 명의 한국인의 생명도 희생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공개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때 걱정했던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정말 안정적인 지도자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고 실제로 그 뒤에 우리 국회에 가셔서 연설했을 그렇죠. 때 많은 국민들을 뭐,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연설을 했는데 뭐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을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날 그 단독 정상회담 뭐 얽혔던 그런 일화들 그것이 가장 저는 가슴에 남습니다. 네. 나중에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뒤에 이야기까지도 좀 다 공개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때 비하인드까지.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춘제에서 회담하셨었잖아요. 그 이동하는 풀을 제가 했었어요. 옆에서. 그래서 상춘제 앞에 그 소나무를 그래, 소나무. 대통령이 딱 그래, 설명해 그래. 주시고 그때 그 제가 다 풀로 한 겁니다. 아이고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했으니까 됐습니다. 어.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고요. 자 이제 뭐 결정적인 건 안 깠는데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네. 어디 뭐 또 성취하시거나 하면 또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향 발전 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훌륭한 역할 많이 하시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아까 시작할 때 우리 김종필 TV를 응원하는 취지에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종필 뭐. 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네. 한마디도 안 합니까? 짧게 3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하십시오. 센스쟁이야. 네, 우리 정말. 김종필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네, 정말 축복하고 평화를 빕니다. 우리 김종필 TV가 처음 출범할 때 우리 지금 사회자께서 네. 꿈꾸셨던 그 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개국하시고 나서 그때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못 나왔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참, 죄송스럽게 예, 영광스러운데 죄송스러웠고요. 아마 새로운 이 시도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발전하기를 바라고 특히 또 석간신문으로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내일신문이 정말 대한민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그렇게 또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감사의 박수에 이제 미담 사례이기도 하고요. 근로감독관이셔가지고 계속 잘 살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우정 출연도 고맙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인간다운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휴머니즘이고 그게 실천적으로는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폭의 의리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 또 공동체에 대한 무한 책임, 또 자기 직역에서의 전문성 발휘와 봉사, 뭐 이런 내용들을 집약하면 의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유권자,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훌륭한 역할을 성심껏 잘 하시는 정치인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예, 우리도 다음부터 일정이 있으니까. 예. 네, 예. 자 종필아 가자! JP 고! 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